안녕하세요. 성형외과 김헌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 강의를 들어주시게 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소아 액취증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선 제 강의가 비욘디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액취증에 대한 두 편의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액취증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소아 청소년의 질환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액취증의 발현 시기가 대개 사춘기 때 시작이 되니까 그 무렵에 그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또 그 소아 청소년 예민한 시기에 좋지 않은 냄새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소아 청소년에게 더 중요한 질환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치료나 또 어떤 치료 시점,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보호자들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좀 혼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런 우리 그 액취증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보다도 소아 청소년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 병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사진입니다. 이 액취증 관련된 교과서에 항상 보이는 사진인데요. 이게 피부의 단면들을 조금 단순화해서 그린 그림이고, 보시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 표피죠. 표피는 너무 얇아서 사실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두께가 나오지 않고, 우리의 피부는 대개 진피의 두께를 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피 속에는 여러 가지 땀샘, 비지선, 모공 이런 피부 부속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또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에크린선 또 좀 아래쪽에 에퍼크라인선, 이 두 가지가 액취증과 관련된 이제 땀샘이죠. 에크린선은 사실 액취증하고 무관하긴 한데, 우리가 흔히 흘리는 땀, 물이죠. 땀을 흘리는 그런 조직이 에크린선이고,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분비물은 이 에퍼크라인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 사진이 과거 제 액취증 강의를 보시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에퍼크라인선은 이렇게 피하지방층에 붕 떠 있다기보다는 진피층의 아래쪽에 좀 붙어 있는, 고드름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야지 피부에 속해 있는 피부 부속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퍼크라인 글랜드에서 어떤 분비물이 보통 모공과 관련된 이 오프닝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 그 분비된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액취증의 문제인 냄새를 알게 되는 거죠. 벌써 질문이 들어왔네요. 예, 지금 영숙님, 김현주님 질문은 제가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거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좀 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테니까 벌써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액취증에서 나온 땀샘,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나온 그 분비물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는 기체로 변해서 코에 자극을 줘야지 냄새를 맡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에크린 땀샘에서는 그냥 땀이 나오는 거고요. 이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그 분비물은 형태가 약간 노랗고 약간 하얗한 끈적한 액체 같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남자애들 자주 안 씻는 액취증 환자들은 털 끝에 하얗게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성분이 이제 우리가 그 단백질 뭐 여러 가지 그 영양소가 많은 분비물이고, 실제로는 그 분비물을 피부에 있는 세균이 먹이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그런 먹이의 형태이고, 실제로 이제 세균이 그거를 분해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으로 분해가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방산, 그리고 암모니아, 이런 성분들이 냄새에 이제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냄새의 패턴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약간 시큼하고 턱 쏘고 매운 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고, 화장실 냄새처럼 구릿하게 난다는 분도 계신데, 뭐 사실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해되는 성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방산 성분이 많으면, 지방산은 산성이니까 좀 시큼하겠죠. 그래서 시큼한 냄새가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암모니아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화장실 냄새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성분이 많으면 좀 화장실 냄새에 가까울 수 있고, 냄새 패턴이나 뭐 양상 같은 것들이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아주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 이 액취증의 땀샘 기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렵게 보이는 교과서에 있는 아포크라인 글랜드의 정의라든지 어떤 기능적인 면에 대한 원본을 따서 제가 올렸는데, 뭐 이야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 풀어보면, 이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에크린 글랜드하고 사실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양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땀은 온몸에서 나지만 액취증 냄새는 겨드랑이에서 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굴에서 액취증 냄새가 나는 사람은 없죠. 그 말은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이제 분포하는 곳이 국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크린 글랜드, 땀은 뭐 온몸에 다 나니까 어디든 있기 마련이죠. 이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이제 주로 엑실라, 이게 겨드랑이죠. 겨드랑이에 95% 정도 집중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라든지, 여자들 그 유륜, 젖꼭지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이제 액취증을 다른 말로 암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성징 또 성적 조숙에 의해서 그 액취증의 패턴도 남자, 여자로서의 기능이 시작될 때 또 그 기능과 관련된 곳에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몸에서 좀 깊고 은밀한 곳에서 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포크라인 글랜드는 헤어 폴리클과 같이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땀샘이,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털 모낭, 모근의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나오는 형태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털이 자라면서 액취증도 이제 잘 나타나죠. 그래서 그 헤어 폴리클하고 관련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헤어 폴리클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러면 털을 뽑으면 냄새가 안 난다, 이런 낭설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털을 뽑기도 하는데, 털을 뽑는다고 냄새가 나진 않다는 말은 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털이 없으면 이제 그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숲이 우거져야지 이끼가 생기는 것처럼 땀이 나고 털이 있으면 아무래도 냄새 좀 더 날 수 있지만, 털 자체와 냄새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하시되 털과 액취증이 완전히 동일시하는 건 좀 틀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 교과서는 서양 교과서라서 그런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동양인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익스터널 이어 커넬, 그러니까 웨이도죠. 귀 속입니다. 귀 속에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존재합니다. 그 액취증 환자들 다 알다시피 귀지가 물귀지잖아요. 그 이유가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웨이도에서 분비를 하니까, 그 분비된 게 이제
증발을 못하고 그 내부에 있다가 우리가 파괴되면 눅진하고 끈끈하고 물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기지가 있는 분들은 액지증이 뭐 실제로는 100%라고 이야기하고 교과서에는 약간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물기지하고 액지증은 바로 100%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눈꺼풀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의 미미하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실 여기 보이는 apocrine glands are distinct from eccrine gland, 또 여기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다,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apocrine gland는 eccrine gland와 달라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땀이 많이 나면 냄새가 난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나온 원인이 액지증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에서 중요한 이야기,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다가 푸버티, 뭐 이제 조숙, 2차 성징이죠. 2차 성징 때 기능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오해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액지증의 땀샘이 사춘기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땀샘이니까 냄새가 안 나다가 나는데 뭐 그때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2차 성징,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 냄새의 그 원인이 되는 분비물을 내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술 물리적인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걸 있는 걸 제거를 하거나 없는 걸 더해주거나 하는 게 수술인데, 그 액지증의 원인이 된 땀샘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니까 태어난 이후로 언제든지 이 땀샘만 없애줄 수 있다면 나중에 그 기능을 할 때 만들어져야 될 공장이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액지증의 이제 치료 시점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이런 명확한 그 교과서의 정의에 의해서 한 번쯤 바로 잡혀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오늘 제 강의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부모님들이 액지증이면 유전이 됩니다. 액지증은 불행하게도 우성 유전을 해요.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 배울 때 우성 유전, 열성 유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우성 유전은 우리가 그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는데, 하나의 유전자에서 발현인자가 있을 때 실제로 병이 나타나는 걸 우성 유전, 두 유전자 쌍 다 그 액지증 그 어떤 발현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병이 발현되는 거를 열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액지증은 우성 유전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 한 분이 액지증이시면 자녀의 50%의 확률로 유전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지증 두 분 다 액지증이 있으면 자녀의 몇 퍼센트 확률 유전될까?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액지증이니까 100%로 유전이 될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칠판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유전자 염색체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A, 뭐 B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서 A 대문자 A가 액치증의 발현인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기도 하는데 이 칠판은 유달리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액치증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대문자 A일 때 이제 아빠가 유전자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아빠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엄마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만나서 자녀를 놓게 되면 4개의 다른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아빠의 첫 번째 유전자와 엄마의 첫 번째 유전자가 만나니까 A, B가 되겠죠. 여기서 A는 발현인자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아빠의 첫 번째 대문자와 엄마의 두 번째 소문자 유전자가 만나서 A, B 타입의 염색체가 생기고 세 번째는 아빠의 소문자, 엄마의 대문자에서 소문자 A, 대문자 B 마지막으로 A, B가 되죠. 그러면 아까 말한 액치증은 대문자 A의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냄새가 나는 액치증은 앞선 2명이 액치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한 명한테 가지고 액치증이 있을 때는 자녀의 절반이 유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2분 다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빠 엄마가 2분 다 액치증이 있어요. 그러면 또 4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좀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액치증은 3명 75%에서 액치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가 한 분일 때는 50%, 두 분일 때는 다 유전되지는 않는다. 좀 다행이죠. 그래서 75%에서 유전이 됩니다. 잠깐 맞추신 분이 있네요. 고래밤님이 75%라고 하셨고 좋습니다. 잠깐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잠깐 질문 한번 볼까요? 질문을 올려줘 보십시오. 예. 영숙님이 고등학생 좋습니다. 저는 뭐 더 일찍 하는 걸 권하기도 하고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체격도 좋고 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라든지 학생의 어떤 조건은 필요할 텐데 고등학생은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현주님 29 예, 치료 방법은 나중에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예, 뭐 치료 받으시면 됐고 이 소니님이 데오도란트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하셨는데 이건 뭐 좀 양날의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문가로서 사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데오도란트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액치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심을 하고 그걸 위해서 데오도란트를 쓰죠. 근데 데오도란트를 쓰면 다소 나아지니까 상당히 도움은 되는데 이게 오래 쓰면 예를 들어서 10살 때 액치증이 시작돼서 한 20살 때까지 데오도란트를 쓰면 10년을 쓰는 거예요. 10년이면 사실은 짧은 세월이 아니고 데오도란트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그 성분 자체가 그렇게 뭐 피부에 좋은 성분이 아니거든요. 땀이 안 나게 한다든지 또는 냄새가 나는 그 원인을 희석시킬 정도의 강력한 성분이 필요한데 그런 데오도란트 오래 쓰다 보면 피부 손상이 생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 최소량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몬 이건 뭐 제가 해야 될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뭐 필요하시면 쓰셔도 좋고요. 예. 뭐 액체증 향수 덮는 거 뭐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편하신 대로 본인의 취향이 있으시면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액취증 수술 해결. 예, 액취증은 외과 질환이죠. 제가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성형외과는 말 그대로 외과입니다. 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죠. 뭐 내과나 뭐 또 다른 뭐 신경과 또는 이런 건 내과 계열이잖아요. 내과는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거고 외과는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액취증의 이제 전문가이죠. 그런 것은 실제로 액취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액취증의 땀샘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에 의해서 아포크라인 땀샘이 자극이 되니까 성호르몬이 이제 충분히 분비되는 사춘기 2차 성징에서 액취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지고는 있으되 일을 하지 않던 액취증이 사춘기 때 시작된다. 이거 뭐 자주 보는 그 뉴스죠. 이게 매년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가 갈수록 뭐 성장의 정도도 많아지고, 성숙의 시점도 좀 빨라지는 게 현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액취증 관련돼서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이 수술을 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대체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 성장이 거의 이제 주 성장은 다 끝나는 것 같고요. 물론 키는 좀 더 자랍니다. 근데 내재적인 액취증과 관련된 성장은 좀 그 정도에서 다 완연히 발현이 되는 것 같고, 남자애들은 한 1, 2년 늦는 형상인데, 어쨌든 액취증의 시작 시점은 좀 빨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좀 잠깐 쉬어가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액취증 환자 얼마나 일찍 올까? 또 얼마나 늦게까지 병을 찾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75세까지. 이게 제가 겪었던 환자들이거든요.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나이가 늦게까지 액취증으로 고민할까 싶은 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가끔 와요. 뭐 아주 드물지 않게 가끔 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이제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걱정이 되니까 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환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또 유치원생인 아기도 아주 덩치가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유치원생들이 오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수술 시기를 잡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 중에 가장 빨리 수술한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렵게 한 적은 없고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 3, 4학년 키 정도, 몸 정도로 아주 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었고요. 이 75세 할머니는 혹시 제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손자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뭐 수술하고 한 달 남짓 지나서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액취증 나이 많은 수술 환자들 50대, 60대는 가끔 있거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저도 무리 없이 수술을 하는데, 이 75세 할머니는 조금 너무 나이가 드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만류를 드렸고, 이분이 아주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액취증이라는 게 아프고 또 여자들 폐경이 되고 이렇게 이제 늙으면 사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아주 건강하세요. 에어로빅 강사를 하실 정도. 그래서 이제 액취증이 고민이 되셨던 분이 이셨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어린 아이부터 생각보다 나이 많은 분까지 액지증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 남편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예, 뭐 문제 없으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액지증을 수술한 입장에서는 데오도란트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진 않습니다. 답이 좀 죄송하네요. 애매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답을 할 때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데오도란트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또 쓰세요 하면 수술할 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 생기니까 좀 쓰시더라도 적게 쓰실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베님이 땀이 나면 따갑습니다. 이거는 뭔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네요. 혹시 제모를 하거나 피부에 이제 그 털이 너무 없어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겨드랑이 털은 우리 몸이 생기는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모를 해서 피부가 완전히 그 민 피부일 때는 좀 마찰이 생기니까 따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보자. 네. 그러면 이 수술의 시기에 따른 장점, 사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액치증은 태어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수술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땀샘을 없애는 게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서 땀샘을 없앨 수 있으면 수술할 수 있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또 아주 어릴 때 생리를 안 합니다. 사춘기 돼서 생리를 하죠. 이유는 뭐 사춘기 돼야지 배란도 되고 자궁 내막도 증식하고 이러니까 생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어릴 때 뭐 불행한 뭐 사고로 배를 다치고 어쩔 수 없이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럼 이 아이는 사춘기가 되어도 생리를 하지 못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액치증의 땀샘이 자궁처럼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니까 우리 시각에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관점으로 보면 원인이 되는 땀샘을 소아에 어릴 때 없애주는 것이 치료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릴 때 수술은 왜 좋을까? 첫 번째, 피부가 부드럽습니다. 땀샘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정상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피부 바깥쪽이고 이 아래쪽에 땀샘이 있는데, 그래서 잘라내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럼 피부가 좀 딱딱하고 거칠고 뭐 두껍고 이런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훨씬 좋겠죠. 대패질하는 나무를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수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액치증 수술을 하면 이제 이렇게 잉크로 표시한 건데, 이만큼 넓은 피부를 가능하면 많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체격이 좀 작고 뭐 패턴 자체가 어른보다는 뭐 크게 좀 작겠죠.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이만한 손바닥 넓이의 피부가 아주 위태로울 정도로 얇아집니다. 바닥에서 다 잘려져 나가면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가 넓을수록 가운데 정도에는 혈류의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넓은 피부를 가진 환자들은 수술을 할 때 너무 많이 제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체격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피부 손상이 좀 생기는 이유도 그런데, 이게 좀 좁으면 조금 더 많이 제거를 해도 피부가 안전해요. 예, 그러니까 피부 범위가 좁은 것이 좀 유리하고요. 모낭이 방해졌고, 아직 모낭이 커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모낭이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땅을 고를 때 돌멩이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면 작업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모낭이 있으면 좀 방해가 됩니다. 모낭이 없을수록 제거하기 훨씬 수월한데, 소아일 때 모낭이 방해가 적고, 이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질문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데오도란트나 면도 같은 거를 하게 되죠. 특히 뭐 한 고등학생들 그 여학생들이 이제 액지증 때문에 와서 보면 여지없이 데오도란트 아주 많이 썼고 면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은 문제가 아닌데 5년, 10년 쌓이면 피부에 손상이 생겨요. 우리가 남자들 면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표면들이 거칠어지니까 영양 보습도 하고 그러는데 겨드랑이는 얼굴처럼 더 섬세하게 면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상이 생기고, 이 데오도란트를 오래 쓰신 분들 중에 피부가 좀 까매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까매진 피부의 이유가 피부 손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PIH라고 피부가 손상을 받으면 피부가 까매져요. 어릴 때 뭐 넘어져서 까졌다, 찢어지진 않아도 까져서 이제 진물이 나오고 그러면 그 상처가 나중에 나오면서 좀 까매집니다. 그게 이제 피부 손상이 되면 우리 면역 반응으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색이 생기는 건데, 데오도란트가 피부를 자꾸 손상을 시키면 좀 까매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피부염들이 반복되면서 피부가 좀 두꺼워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리면 좀 적겠죠. 아무래도 어릴 때 오면 써도 몇 년 안 되거나 며칠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문제, 소아일 때 액지증이 이제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실제로 자살 시도한 환자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그 고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좀 환자한테 뭐 아예 그냥 난 액지증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수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이 또 나왔는데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수술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제가 하는 수술의 그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마취는 당연히 부분 마취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수술 자체는 부분 마취가 맞고요. 이제 부분 마취를 하면서 환자 편의를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하고, 또 몸부림이 너무 심하거나 마취에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실제로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마취에 대한 거는 환자와 또 환자의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마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 없겠죠.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두려워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나중에 따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흉터가 좀 커진다든지 이런 피부 손상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저는 액지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한증이 심각하면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거는 이제 다한증 중에 교감신경 절제술, 그냥 액지증 수술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교감신경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면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 없지만 다한증 수술 중에 보상성 다한증이 생기는 수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나면 보상성 다한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수술을 너무 어릴 때 하면 되게 이제 어떤 환자의 소아의 그 정서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자기 수술을 왜 하는지 모르고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하고 이제 사이도 안 좋아질 수 있고 해서, 저는 내가 액지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적어도 알아야 되는 나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수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가 막 수술장에 들어가길 두려워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은 사실 수술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병원 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치과 이런데 진짜 막 엄청 겁을 많이 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수술 시 협조도 잘 안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액지증의 수술은 뭐 어쨌든 작은 칼을 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는 있죠. 근데 체격이 너무 작으면 그 기구를 운용하기 힘듭니다. 또 너무 체격이 작으면 우리가 안전 마진을 좀 보장해야 되는 그 패드가 너무 얇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쪽에 위험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서 체격이 너무 작으면 저는 수술하는 건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체격은 최소한 30kg에서 35kg 정도는 나가야 됩니다. 되게 이제 그 정도가 되면 평범한 나이대로 쳤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이 상처의 회복, 그러니까 액취증의 수술은 저는 항상 근데 수술이 반이고 회복이 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처가 안 나온 만큼 이제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좀 안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제 충분한 회복에 이제 환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무 어리면 사실 이 수술이 아프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주의를 하지 않아요. 막 수술 끝났는데 팔 막 쓰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수술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아 수술을 하는 것은 제가 개발한 SIT라는 수술이 나온 이후로 조금 더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액취증은 이렇게 이제 피부의 단면을 보면 피부의 바깥층에서 좀 깊어지면 땀샘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하나 떼어낼 수 없으니까 이 아래 피부 일부를 좀 잘라냅니다. 사실 이게 확대해서 이만하지 사실은 엄청 얇겠죠. 그 중에서 아주 얇은 아래층만 잘 잘라낼 수 있으면 이렇게 땀샘이 없어진 피부를 얻을 수 있고 이 피부가 잘 아물면 겉으로는 상처가 남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사진인데 보시면 이쪽이 머리 쪽이고 이거 어깨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 주변에 이제 충분한 넓이로 최대한 넓은 범위. 우리가 수술을 뭐 많이 하면 가슴까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는 못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넓은 범위를 정합니다. 되게 이제 털이 나 있는 영역에서 한 1cm에서 2cm 정도 넓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하고 요 위치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제가 개발한 이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피부 밑을 잘라내게 되죠. 아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잘려져 나가고 실제로 끝나고 나면 이 넓은 피부는 얇은 종이장처럼 얇아진 상태로 껍데기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닥이랑 잘 아물면 몇 달이 지나서는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 수술한 범위가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흉터는 구멍 냈던 자국, 그 외에 나머지 피부들은 아무 상처 없이 사실 속으로는 아주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자리가 이제 흉터로 바뀔 테니까.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흉터는 없이 아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수술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절개법, 저한테 이제 절개법 후에 재발이 돼서 왔던 환자 사진인데, 절개를 하는 방법은 가운데를 보통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개창을 통해서 보통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잘라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만한 피부가 얇아진 상태로 남을 거고 또 반대쪽도 남겠죠. 그리고 꼬매주고 나면 실제로 수술한 범위는 이렇게 넓지만 적어도 쨌든 자리에 흉터 남습니다. 사실 절개법이 흉터가 심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잘못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절개법이 어떤 형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스탠다드 방법으로 설명한 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흉터가 크니까 좀 고민이 이제 되겠죠. 근데 소아 수술에서는 이 절개법이냐 제가 한 SIT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 칼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방향 쪽으로 들어가면 심장이나 폐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 마진이 좀 얇은 편이에요. 소프트한 그 지방층들이. 그래서 그 지방층을 너무 심하게 침범하면 안쪽에 신경이나 혈관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술이 좀 충분하게 안 될 수 있고, 사실 이런 환자들도 재발 범위가 이제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소아라면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러다 보면 수술한 의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린아이들 수술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아일 때 병원을 가면 좀 더 커서 오는 게 좋겠다. 그게 좀 와전이 돼서 소아가 수술하면 재발이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이 SIT 방법은 보시면 여기서 가느다란 칼이 이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 팔 뒤쪽에 뭐 안전하겠죠. 뭐 위험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갈 때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심장이나 폐를 향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방향으로 또 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의사들의 수술 그 편의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SIT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절개법보다는 수술 연령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아의 수술을 우리가 어릴 때 수술하면 액취증이 재발한다. 이건 틀린 이야기. 소아를 수술한다고 해서 재발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까 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 수술은 여러 번 할 수 없어요. 모든 수술이 그렇죠. 액취증 수술이 아니라 뭐 쌍꺼풀을 하는데 2번, 3번 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은 없습니다. 암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액취증은 소아의 때 완치율이 더 높습니다. 아까 말한 부드러운 피부, 데오드란트를 쓰지 않아서 나빠지지 않는 조건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이 빠른다는 것이 모든 소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건 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보호자 또 수술한 선생님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수술할 그 조건이 무르익었다면 조금 더 일찍 수술하는 것도 한편으로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아에서 액취증 수술은 소아 청소년에서 액취증 수술이 재발이다. 이런 낭설은 적어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라졌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수술 후 많이 아파하나요? 사실 안 아픕니다. 거의 안 아픕니다. 수술 후 아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요. 이유는 아까 저기 한번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감각신경을 다쳤을 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이라는 게 피부 표면에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통증은 많이 째야지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인턴 때 일반외과 갔을 때 처음 생각해보면 배를 찔 때 환자들이 아파요. 그리고 막 그 안에 들어서 손을 넣고 막 선생님이 막 이것저것 만질 때는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없는 곳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많이 찔수록 많이 아픈데 액취증은 조금 째요. 그러니까 통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탈이 났을 수 있습니다. 안쪽에 혈종이 생겼거나 또는 트러블이 생기면 아프거든요. 대체로 제가 이제 이 수술의 결론은 수술의 100을 생각했을 때 95% 이상 환자는 아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목 주위 냄새가 난다. 이거는 제 답변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후천적으로 생긴 경우 없습니다. 액취증 검사 이런 것도 사실 없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액취증은 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액취증 환자들은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보호자도 다 알고 있고 액취증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남자인 거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액취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도님 같은 분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 있나요? 검사를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은 액취증이 아닐 거예요. 아닌데 냄새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필요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액취증은 후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고 오늘 질문이 더 없을까요? 이제 거진
강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제가 네, 이런 강의를 비욘드 외에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호자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럼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가 좋을까요? 빠를수록 좋다 했는데 그게 뭐 유치원 때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사실 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체격이나 체형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체격도 충분히 자라고 냄새 패턴도 거의 나타나고요. 또 아이도 이제 성장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나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되고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하실 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 좋은 날씨에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